오늘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1위로 고르셨습니까? 저희 뉴스 탑10의 10가지 소식은 바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순위를 1위, 2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즉각 소집해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한미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오늘의 1위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정치부 이용환 차장의 1위 선정 이유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1위. 북한이 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2위 소식은 연관된 내용인데요. 전술핵 재배치론이 다시 솔솔 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사일 4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북한의 소꿍꿍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짐작을 해봤는데요. 탑10의 마스코트 개그우먼 정일항 씨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 완전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미 괴뢰 미국 악당과 남조선이 함께 벌이고 있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시었다. 그런데도 미제와 남조선이 훈련을 강행하였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우리도 날래날래 뭐든지 보여주라오 라고 하셨다. 이래서 오늘 아침 7시 36분 우리의 미사일이 4발 발사되었다. 그중 3발이 1000km 상공을 드높이 날아서 일본의 앞바다에 딱 꽂혔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경축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제 악당과 남조선은 잘 들으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김정은 동지의 신기를 거스른다면 우리의 전략 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국으로 더 기운차게 펄펄 날아오를 것이다. 3월 6일, 3월 첫째 월요일 아침에 날아든 섬뜩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6분에 미사일 4발이 발사됐는데, 자, 하동재 위원님. 예. 그 당시 상황을, 7시 36분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오늘 오전 7시 36분에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동해 쪽으로, 즉,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쪽으로 각도가 약 75도에서 93도로 해가지고 4발이 순차적으로 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발은 일본 측 이지까지 날아갔고요. 나머지 1발은 거기 안으로까지는 못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잠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발이 이지 안에 떨어졌고 1발이 1000km 이상을 날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이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4발이 동시에 발사가 됐다. 이런 것도 좀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9월 달에 3발을 동시에 쐈기 때문에 4발 쐈다고 신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발사 각도가 75도에서 93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3도라 하면 반대쪽으로 날아갔다가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서 날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저 미사일 4발이 네. 사실은 전부 다 그 사거리가 거의 같은데 네. 1발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갔기 때문에 사거리가 좀 짧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건 상당한 기술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상당한 기술인가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 고속에서 방향을 바꿔서 일본 쪽으로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해로 날아가다가 네.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서
동해로 날아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음속의 한 4배, 5배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속도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날아갔거든요. 네. 자, 서해로 쐈다가 방향을 바꿔서 동해로 날아가게 하는 미사일 기술이 실전에서는 뭐 어떤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농도의, 고난이도의. 그러니까 기술인가요? 자기들이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각도가 다 있거든요. 스커드 미사일은 몇 도, 뭐 무수단 미사일은 몇 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까지 나간다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세 개는 똑같은 거리까지 나갔지만은 나머지 하나는 93도로 서쪽으로, 네. 90도보다도 3도를 서쪽으로 기울여서 쏘았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북한에서 아하.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미사일 4발을 쐈는데 이 4발의 종류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도대체 4가지를 쐈는지 이정훈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북한에서 현재 실전 배치한 미사일들이 좀 화면에 있습니다. 네네. 스커드 B 옛날에 처음 이집트에서 갖고 와서 분해 조립해서 모방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C가 있고 이제 ER이라는 거는 Extended Range 사거리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저걸 쏘지 않았나 신형으로서 의심을 좀 하고요. 지금 스커드 B와 C는 해당이 안 된다고 사라진 이유가 네. 사거리가 이만큼 1000km 가까이 나오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동창리에 쐈으면 북한의 원산 쪽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되고 스커드 ER, Extended Range, 사거리를 느린 탄을 쏜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극성을 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지금 정보가 나온 걸로 보게 되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했다는 보도가 없어요. 네. 북극성은 고체 연료지 않습니까? 네네. 저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보고 아하. 그다음에 노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액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데 노동을 사거리를 보면 노동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액체 연료를 주입하지 않았다면은 노동에다가 고체 연료를 탑재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네. 무수단은 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자, 무수단일 가능성이 적은 이유. 4발을 쐈기 때문에 무수단을 같이 이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비싼 걸 4발을 동시에 쏠 이유가 없는 아닙니다. 거죠. 무수단을 쐈다면요. 이번엔 정상 궤도로 쐈거든요. 아하. 고각으로 발사했다면은 이번엔 1000km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려면 600, 700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300km도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상 네. 발사인데 1000km 갔으니까 무수단은 아닐 거다. 무수단은 그 각도로 쐈으면 거의 3000을 날아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거리로 봐서는 스커드 ER이든가 아니면 노동미사일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왜냐하면 정상 궤도로 발사했습니다. 네. 1000km 날아갔는데 고도가 260km다. 그러면 네. 정상 궤도로 발사한 겁니다. 네. 사거리의 4분의 1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기 때문에 네. 260km면 거의 정상 발사하는 것이고 아하. 그렇다면 스커드 ER이나 노동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리는 같아도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1000km 날아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속도가 달라진지 그걸 연구해야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통상 스커드 ER이나 노동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썼습니다. 네. 근데 현재 북한이 빠른 속도로 그거를 고체연료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체연료를 썼는지 고체연료를 썼으면 화염의 색깔과 모양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은 고체연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액체가 더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이동도 불편하고. 네, 액체는 우리 자동차처럼 주유를 발사하기 전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고체는 우리 왜 음식점에 가면 고체 연료로 음식 데우죠. 네. 그것처럼 딱 떼서 바로 불 붙이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급작 사기가 가능한데 네. 이번에 유심히 지금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의 대응을 유심히 보면요. 지난번 북극성 2형을 쐈을 때는 네. 고체 로켓을 썼다고 바로 발표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북극성이라 생각 못하고 노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바로 북극 보면 아는데 이번에는 고체란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 합참은 처음에는 네 발이란 표현도 안 하고 있다가 네. 일본이 자기네 EEZ 세 발 떨어졌다니까 네 발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뭔가 하면은 북한 스스로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북한이 지금 그렇군요. 김정남이 굉장히 설쳐되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공개됐고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판단 분석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고요. 네. 93도로 쐈다는 거는 이제 미사일을 쏘다보면 저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기술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해갖고 중국 쪽으로 가는 거를 아하. 급격히 틀어갖고 왜냐하면 저 미사일 보면 뒤에 꼬리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틀면 방향이 틀리거든요. 네. 아마 중국으로 갔으면 난리 났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지금 근데 일본 그런 건지도 이제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네, 지금 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세 발 갖고도 지금 일본에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 발이 북한으로 그 중국으로 갔으면 정말
큰일 그러니까 날 뻔했군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발은 도발인데 우리가 놀리는 거죠. 너 해봐 하면서 한 번 실수하면요 사단이 네.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떨어진 게 일본 EEZ에 떨어졌고 한반은 안 떨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마 지금 한일 간의 동해를 완전히 EEZ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독도 주변에 중간 수역이 있죠. 예. 그 중간 수역 어디 있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독도에 가까운 곳이라면은 우리도 유심히 북한의 행동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예상해 주신 이런 무기들, 특히 스커드 ER이나 북극성 251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신형 미사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스커드 ER 같이 사거리를 늘린 게 대신에 탄두는 작아졌겠죠. 그런 거가 그것도 신형으로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를 보게 되면 노동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뭐 액체를 주입했는지 뭔지 모르니까 기다려보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뭔가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내일이나 모레쯤 자기네가 자랑스럽게 화면에 띄우겠죠. 그때 정확한 아하. 판단을 하려고 하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신형 미사일일 경우는 엔진이 아니 달라지면 신형 미사일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의 그 미사일 엔진보다도 굉장히 출력이 좋은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속도를 얘기했는데 1000km 날아갔지만 몇 초 만에 갔는다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보다도 속도가 빨라졌으면 엔진의 힘이 좋아진 겁니다. 네. 엔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합참에서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알아야 신형 엔진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20km 나가는 단거리부터 12,000km 나간다고 하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기습적인 미사일 4발 발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당국에서 어느 정도 빨리 파악을 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빨리 대응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7시 36분에 쏘았는데 네. 우리 언론에 공개된 게 1시간 이내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통상 보면은 이제 동창내에 쐈으면은 한 2km, 3km 고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레이더로 추적을 하면 어디까지 고도로 얼마큼 올라갔고 사거리가 얼마인지까지는 뭐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창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6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대응이요? 대응해야죠. 지금 우리 공군의 방공사령부, 방공미사일 사령부 같은 데서는 딱 저 미사일 날라오는 걸 포착을 해서 네. 우리 쪽으로 안 와서 그렇지 한번 우리 미사일 대응 패트리어트 팩2 같은 걸 쫙 한번 맞춰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발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실전 비슷한 훈련을 해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죠. 그렇죠. 한참 훈련 중에 있는데 저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니 우리의 대응력도 한번 테스트해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저는 아침에 8시 직전에 저 합참 보도를 발표를 봤는데 30분도 안 걸려서 파악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합참 설명은 우리 이지스함이 먼저 잡았다 그랬거든요. 네. 동해에 있는 우리 함정들이 딱 잡으면서 쭉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 SM3가 없으니까 요격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서 쏠 수는 있겠다 계산을. 네. 자, 이런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천명해왔던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아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핵전술 무기를, 전술 핵무기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하국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이미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가 서로 남북한이 서로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91년도에 네. 노태우 정부 때 모두 이제 철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말기부터 야, 이게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도저히 안 되는 걸로 보고
해서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를 네.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술핵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핵은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미사일을 가지고 쏘아대는 거게 이제 전략핵이지만은 전술핵은 전투기라든가 아하. 아니면은 뭐 어디 그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데다 이제 배에서 이렇게 쏘고 하는 게 전술핵이거든요. 네. 대신 위력은 약 500킬로톤 이하로 좀 작은 거. 아. 어느 경우에는 뭐 1킬로, 핵배낭 같은 경우는 1킬로톤으로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10킬로톤, 뭐 150킬로톤, 300 몇 킬로톤 이렇게 있는데 비교적 위력이 작은 것을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위협적으로 느끼나요? 김정은은? 그 전략 핵무기라고 하면 ICBM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다탄도 그래서 12개까지 탄도가 들어가서 어느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정확한 사격을 못 합니다. 네. 전술 핵무기는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여기 창문 있으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식으로 아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심 시설들은 다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땅속에 들어가서 빵 터질 때에는 저기 전략 핵무기처럼 엄청난 위력이 필요 없어요. 작은 위력이면은 지하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술 핵무기는 사용하기도 좋고 네. 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저 거론되는 B-61이 지금 나오는데 네. 전술 핵무기 저건 제가 알기로는 중성자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성자탄. 저건 들어가서 탕 터지면은 막 이렇게 막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네. 인마, 사람과 짐승만 제거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과열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무너뜨리는 기능보다는 그렇게 네. 뭐 이렇게 한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이 나와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이렇게 날아가게 합니다. 아.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북진에 들어가서 점령했을 때는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으니까 전술 무기가 훨씬 더 효용이 높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핵실험할 때마다 네.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된다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오바마 자신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을 했고 네. 자기가 또 그거로 해서 노벨상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입장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통령 되자마자 네. 미국의 핵무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예산도 확보를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당연히 전술 핵무기를 뭐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나오는 저 B-61-12 네. 저거는 재미있는 게 그 폭탄이 현재 완성을 했는데 네. 바깥에서 핵폭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폭탄의 강도를 조절할 강도를 수가 조절할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3KT부터 340KT까지를 네. 쏘기 직전에 폭발력을 조정해서 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한 무기군요. 정밀하고 목적에 맞춰서 쏠 수 있는 네.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 전술핵이라고 했을 때 이제 네. 소형이고 위력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주 어느 지역 조금 좁은 지역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저기에 있는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네. 그 핵무기들이 16킬로톤에서 21킬로톤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아하. 그때도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만약 300킬로톤이라든지 500킬로톤짜리가 만약 떨어진다, 그 위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전술 핵무기를 우리 한반도에 재배치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야기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이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된다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못 가능할 게 뭐고. 아니 네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91년도에 남북한이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으니 스스로 한반도 공동선언을 파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문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선언은 안 했지만은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깨졌다고 보고 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한미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합의만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비핵화 선언은 한미 간의 합의도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만든 정책이었거든요. 네. 미국은 전 세계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 건 맞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갖고 북한하고 합의해서 네.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먼저 선언하고 북한하고 했던 건데 북한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정책 바꾼 게 한두 번입니까? 옛날에는
간접 선거한다고 했다가 6.29 선언에서 바꾼 적도 있고 하니까 이건 우리 주권 사항입니다. 그렇죠. 주권 사항이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안 준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하도록 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노벨 평화상이 쥐약이에요. 쥐약이라고요. 우리 노벨 평화상 받고 난 다음에 햇볕 정책 오래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키신저도 노벨 평화상 받고 나서 베트남 붕괴되도록 그때 베트남의 외무부 장관 안 받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자기는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쥐약이라는 표현을 살짝 좀 완화를 시켜서 쉽게. 우리의 그 안보의 발목을 잡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좀 순화하겠습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은 명분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 트럼프는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언론이 저 사람은 희화화시키는데 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넘어서니까 지금 북한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전술핵이든 뭐 전략핵이든 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사실 중국보다도 미국이 배나 더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핵 있죠, 북한 핵 있죠, 인도 핵 있죠, 파키스탄 핵 있죠. 자기 주변에 핵 있는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이 있든 남한에 하나 더 있든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특히 제가 중국의 학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은 남쪽이 만약에 전술핵이 배치돼 가지고 그거를 막아 가지고 한반도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호 억지력이 있어 가지고 평형적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잠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동안은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은 오히려 오픈 마인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미국이 왜 그러면 굉장히 금기치해 왔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느냐 이걸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네.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을 현재 우리가 페이트리엇2, 페이트리엇3로 막는다 그러고 또 사드를 재배치해서 막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고 북한의 그 미사일 숫자가 현재 1000여 개 있다 그러는데 어떤 탈북자는 2000개 이상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동시에 쏘게 되면 어느 게 핵탄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요격미사일 숫자 가지고는 그걸 안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현재 미국에서 한국을 방어하긴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나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고 미사일 숫자가 많으니까 방어만 가지고 힘들겠다. 네. 공격력을 가져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핵으로 막을 수 있는 우리만의 자구책도 있어야만 그만큼 또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미국이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얘기가 최근 들어와서 점점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김정은을 선제 타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시나리오가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 그 초대형 관통탄. 네. 저거는 떨어뜨리면은 지하 200m까지 원하는 데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미사일이 땅을 뚫고 네, 떨어지면 터져야 되는데 네. 뭐 드릴 같은 게 있는지 계속 뚫고 들어갑니다. 아하.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원하는 깊이 가서 빵 터져주거든요. 네. 그럼 김정은은 급하면 철봉각에 숨어 들어가고 네. 북한의 주요 무기들도 지하에 다 숨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서 수천 킬로톤 터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0.3톤으로 킬로톤 터져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 관통탄을 MOP라 그러는데 초대형 그걸 실을 수 있는 무기가 B2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겁니까? F-22와 F-35. F-22는 전투기용, 공중전용이라서 네. 공중전 무기를 주로 씹다 보니까 폭탄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약해요. 네. 저 F-22하고 F-35는 이렇게 무기창이라 그래서 배에 무기를 집어넣고 탁 닫아야만 스텔스가 돼요. 네. 그거 열면은 미사일이 찍혀요. 아하. 레이더에. 그래서 탁 닫고 가려면 요 안에 조금밖에 못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F-35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폭탄을 많이 싣는데 저 MOP를 싣기에는 너무 작고 네. 따라서 아까 화면에 나온 B-61 같은 그런 전술핵 같은 걸 실을 수 있고 MOP 같은 경우는 B2 스텔스 폭격이 크거든요. 실어야 되잖아요. 네. MOP 무게가 13.6톤입니다. 그러니까 저 F-35 무게만큼 나가기 때문에 실을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F-22나 F-35가 미리 날아가서 B-2가 가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B-2가 이 초대형 관통탄을 김정은이 있는 아니 그렇게 하면은 F-35나 22 가서 두들겨 부시면 다 숨을 거 아니에요. 네. 두더지처럼. 그러니까 B2만 날아가서 조용히 한 방에 딱 그래요? 해야죠. 참고로
B2S 기능은 F-35나 22보다 셉니다. 그렇군요. 저 훨씬 덩치가 큰데. 요 그림을 보면은 김정은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그 선제 타격의 참수 작전의 기본적인 그림이 되는 거겠군요. 참수작, 뭐 하나의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one of them,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을 둘러싼 이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중국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은 중국에서 뭐 특별히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하나 쏜다고 하면은 네. 항상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이거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반대한다. 네. 그러나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유관 당사국은 항상 냉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여기에 대응해주기 바란다.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 네. 뭐 일단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막 해대면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지금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도, 아니 중국도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그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우리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 한번 남북한을 보자고요. 네. 북한은 핵실험 빵빵 해야 되는데 통제 안 되죠. 그렇죠. 한국은 사드 배치하는데 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골치 아플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폼을 많이 잡았고 육자회담 주도해 왔는데 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뭐 롯데를 제재한다, 뭐 제재한다 그러는데 별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중국이 재작년인가요? 작년 말까지는 작년 말이 재작년까지죠.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어요. 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3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갖고 있던 돈을 위안화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풀었어요. 네. 우리가 IMF 때 원화 방어하다가 IMF 당했죠. 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학자들은 한 2조 8천억 이하로 떨어지면 중국 경제 위험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중국은 내공도 딸리죠. 남북한 통제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실험까지 하면 짜증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는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감싸주게 하는 햇볕 정책을 해왔는데 결국은 중국도 안 된다. 네. 북한은 사고 뭉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김정은이 네 발을 쏜다고 중국에 통보는 미리 했을까요?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미리 얘기하면 중국이 벌써 처음부터 반대를 네. 할 테니까 일단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난하고 반대를 합니다. 반대는 해도 또 지난번에 그 석탄 수입을 금년 연말까지 중지하기로 했죠. 그래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 남중국해에서 또는 센카쿠 또 이 동중국해에서 또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전투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항상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중국 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제재는 해도 망할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쐈다 하더라도 비난할지언정 새로운 무슨 뭐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이 안 오는 그 일부를 네. 특히 뭐 일부밖에 안 되겠지만 오히려 북한 관광을 조장을 해서 오히려 북한 경제를 뒷받침하지 않겠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우리 압력과 압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조금 기분 나쁘면 애국 불매운동 뭐 이렇게 해갖고 공격한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더만요. 그럼요. 예. 2008년에 그러니까 올림픽 당시에는 열렸던 그때는 그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송화봉송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프랑스에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단체가 그걸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까르푸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까르푸 네. 거기 유통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불매운동을 벌여가지고 네. 결국은 프랑스에서 총리를 보내가지고 네. 사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화해가 됐죠. 그리고 네. 이제 그 2010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어도 즉 센카쿠 열도라고 네. 일본에서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침입했던 이제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니까 네. 그 왜 구속하느냐 해가지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히토류는 사실은 중국에는 있지만 일본이 많이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히토류를 안 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풀어줬죠. 네.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압력과 그리고 휴유 이런 것들로서 중국은 그동안 많이 상대방의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데 그런 영향을 많이 써서 뭐 예를 들면은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기들한테 특히 스웨덴 같은 데는 바로 그 노벨상을 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출하는 어류를 오랫동안 수입 금지해가지고 결국은 굴복시키는 우리 사드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적어도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어떻게든 아무리 중국에 그런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거든요. 네. 근데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결국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있어줘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국민들의 의지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프랑스도 중국의 불매운동에 사과를 하다시피 했고, 필리핀도 뭐 미국산 망고나 뭐 KFC 불매운동 들어가니까 미국과 작별을 하고 협상으로 풀겠다라고 거의 고개를 숙이다시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본은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결국엔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방법을 모색했네요. 그럼 우리도 중국에 의존하는 이런 경제 관계를 인도나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할 필요도 있겠군요, 앞으로. 그럼요. 지금부터 아마 저 일본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많이 빠져나와서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하고 인도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에 과도한 투자를 많이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변화가 시작됐고 이미 삼성은 저는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중국하고 이제 그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한테 온 제재는 전체 다른 나라의 한 제재로 비교를 해보면은 한 40% 아하. 이 정도뿐이 안 오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이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미움이 다른 나라보다 덜해서 그러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제재를 세게 했을 때 중국한테도 손해가 있기 때문이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수입 다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나라한테 약 5, 600억의 무역 적자를 내고 미국에 가가지고 3천억의 흑자를 내는 나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재를 하면 네. 우리가 일본으로 경사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는 현재 우리에 대한 제재 문제는 결자 해지, 미국이 해결이 됩니다. 3월 말에 사드? 예. 3월 말에 사드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 네. 3월 말에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는데 예. 중국에 가서 분명히 중국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에 당신들이 북한 핵 문제를 해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왜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 한국을 제재하느냐. 그러니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미국 정부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훈 위원님 그리고 김정봉 교수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송찬욱 기자 그리고 구자홍 차장이 나와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